오늘 아침 당신은 누군가와 다퉜습니까? 배우자와 아침 식사 준비를 두고 말다툼을 했습니까? 출근길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습니까? 저녁에 자식과 통화하다가 언성이 높아졌습니까?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큰 싸움이 아니어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해?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10번? 20번? 어쩌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싸우느라, 비난하느라, 옳다고 주장하느라 에너지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 칩시다. 당신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왜 승리했는데도 허무합니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불교에서 2500년 동안 경계해온 시설인연, 옳고 그름의 덫, 그리고 그 덫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고유한 법등입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를 당신의 일상에 비추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설인연입니다. 시설인연,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설, 시는 옳다는 뜻입니다. 비는 그르다는 뜻입니다. 시설인연이란 옳고 그름으로 얽히는 인연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이 정답이고 저것은 오답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나누고 싸우는 모든 관계가 시설인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시비는 끝이 없다. 시비, 즉 시설에 휘말리면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증명해도 상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겨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시설인연에 휘말릴까요?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면 못 견딜까요?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비를 따지는 마음이 바로 번뇌의 뿌리다. 시비를 따지는 순간 번뇌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번뇌는 당신만 괴롭힙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당신만 밤새 뒤척입니다. 상대는 잊었는데 당신만 며칠 동안 분해합니다. 이것이 시설인연의 고통입니다. 자,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까요? 첫 번째 이유, 자아의 방어. 사람은 누구나 자아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그 순간 자아가 위협받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내가 틀렸다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이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합니다. 아니야, 내가 옳아. 틀린 건 너야. 이것이 시설인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월감의 욕구.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어 합니다. 더 똑똑하고, 더 옳고, 더 도덕적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찾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어. 저 사람은 나만큼 못해. 상대의 잘못을 발견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구나. 이 우월감이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우월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똑같이 당신의 잘못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인연은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세상을 단순화하려는 욕구. 세상은 복잡합니다. 모든 상황에는 여러 면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함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단순화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우리 편과 저 편, 이렇게 나누면 세상이 단순해집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면이 있고 나쁜 사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옳은 것도 상황에 따라 그를 수 있고 그른 것도 때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분노의 정당화. 우리는 때로 화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화를 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만듭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옳으니까 내가 화를 낼 권리가 있어. 시설은 분노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실제로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인데 정의를 위해 화를 낸다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과거의 상처. 우리가 시설에 집착하는 데는 과거가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당신이 틀렸어라고 하면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어린 시절의 무력감, 수치심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시설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 판단의 시작. 당신은 회사에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10시에 있습니다. 동료가 10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판단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무책임해. 이것이 시작입니다. 판단이 일어나는 순간 시설인연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2단계 감정의 개입. 판단 다음에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무책임해. 그러면서 짜증이 납니다. 감정이 개입하면 판단은 더 강해집니다. 저 사람은 항상 무책임해. 처음에는 이번에 늦었다였는데 이제는 항상 무책임하다가 됩니다. 감정이 판단을 확대시킵니다. 3단계 이야기의 형성. 이제 마음속에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지난번에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늦는 거야. 저 사람은 승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히 회의에 늦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잡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입니다. 4단계 행동의 발현. 이제 당신은 행동합니다. 회의 중에 그 동료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말을 짧게 합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대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아, 내가 늦어서 화났나 보네. 그래도 사정도 안 물어보고. 상대도 감정이 일어나고 이야기를 만들고 행동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당신을 피합니다. 점심 약속을 거절합니다. 이제 시설인연이 완성되었습니다. 5단계 확대 재생산. 시설인연의 무서운 점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동료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회의에 또 늦었대. 정말 무책임하지 않아? 다른 동료도 동의합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제 한 사람의 판단이 여러 사람의 판단이 됩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저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것이 그 사람의 꼬리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진실은 무엇이었나?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료는 그날 아침 어머니가 넘어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회의에 늦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시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면서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차가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겠다. 어차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그냥 참았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시설인연의 비극입니다. 시설인연에 휘말리면 어떤 고통이 올까요? 첫 번째 고통 에너지 소진. 시설인연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이기든 지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실제로 싸우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빠집니다. 당신은 저녁이 되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통 관계의 파괴. 시설인연은 관계를 망칩니다. 부부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존경이 사라집니다. 친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우정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인연에 휘말리면서 점점 커집니다. 내가 옳아. 내가 사과해야 해.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가 먼저 사과해. 이렇게 버티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이혼이 시설인연 때문입니다. 많은 절연이 시설인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한 발 양보할 걸. 옳고 그름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고통, 자기 자신과의 괴리. 시설인연에 휘말리면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당신은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인연에 휘말리면 당신은 변합니다. 미워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괴리감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당신은 자신이 싫어집니다. 네 번째 고통 업보의 씨앗.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인연에 휘말리면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은 씨앗이 됩니다. 언젠가 당신도 비난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싸우면 그 싸움은 씨앗이 됩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고통 진실을 놓침. 시설인연에 휘말리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에 갇혀서 상대의 진짜 사정을 보지 못합니다. 앞에 예에서 본 것처럼 그 동료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느라 늦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설인연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인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 판단을 알아차려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모든 판단은 고통의 씨앗이다. 그런데 판단을 안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동료가 회의에 늦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판단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무책임해. 이때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판단이 일어났구나.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판단이 힘을 잃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리면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상대의 입장에서 보라. 원효 대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로 보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 사람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옳습니다. 회의에 늦은 동료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봅시다. 판단이 일어나면 잠깐 멈추고 물어봅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 사람에게도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것만으로도 시설인연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가르침 옳음보다 평화를 선택하라.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것보다 평화로운 것이 낫다. 우리는 늘 옳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과 평화로운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부가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까? 아니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까? 대부분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옳은 것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냥 한 발 양보할 걸.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이 옳다고 느낄 때 잠깐 멈추고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관계인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가 시작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도 똑같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둘 다 확신하는데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용서하라. 결국 시설 인연을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용서하겠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괴롭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이룹니다.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상황 1. 배우자와 다툴 때 배우자가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판단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 이때 멈춥니다.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판단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가? 아니면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싶은가? 대부분 평화로운 저녁을 원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 물으면 배우자가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미안해.
보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물어봤더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상황 이 자식과 갈등할 때 자식이 공부를 안 합니다. 판단이 올라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게으를까? 이때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대부분 둘 다 원합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비난하면 둘 다 잃습니다.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관계도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봅시다.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엄마한테 말해봐. 그러면 아이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거나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물어보면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황 3 직장에서 갈등할 때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했습니다. 판단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이때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쩌면 그 사람은 프로젝트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비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일을 잘하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집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매일 저녁 3분 성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3분만 시간을 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누구를 판단했는가? 오늘 어떤 시설 인연에 휘말렸는가? 그때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성찰하면 조금씩 시설 인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여행을 했습니다. 시설 인연, 옳고 그름의 덫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둘째, 시설 인연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셋째, 판단을 알아차리면 시설 인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옳음보다 평화를 선택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섯째,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비에 휘말리지 마라. 시비는 끝이 없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법등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